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학교 와서 강의하려니까 잘 되려나 모르겠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얘기는 경쟁과 독점. 경쟁과 독점은 반대말인가요?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는 학생. 경쟁의 반대는 독점이다. 독점의 반대는 경쟁이다. 어때요? 그래? 여러분 교과서에서 경쟁이라는 말은 정말로 많이 나오죠? 에? 일상 기술하면서도 나오고,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 독점적 경쟁. 하여튼 경쟁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그렇죠? 그리고 자본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죠. 오늘 주제하고는 약간 동떨어진 얘기지만. 그런데 여러분 교과서에서 경쟁이 뭐라고 써진 교과서 봤나요? 경쟁은 이런 거다. 이걸 경쟁이라고 한다. 쉽게 얘기해서 경쟁을 정확하게 정의를 해놓은 책이 있더냐? 있어요, 없어요? 경쟁이라는 단어는 엄청나게 하여튼 많이 나온 건 사실이죠? 그런데 경쟁이 뭐지? 뭘 경쟁이라고 얘기하지? 라고 의문을 가지고 책을 찾아보면 없다. 내가 30년 경제학 가르쳤으니까 알지. 없어. 그 다음에 자본. 자본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예. 자본이 뭐였어요? 여러분 교과서에 나온 자본이 이거요. 그렇죠? 캐피탈 K. 그리고는 없어. 없지? 자본은 뭐다? 자본은 어떻게 획득되는 거다? 자본제는 뭐다? 자본은 뭐다? 저축은 뭐다? 이런 얘기가 없다. 그래서 이 경제학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실제로 경제가 돌아가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교과서가 되어 있다. 소위 말해서 이제 학파 간의 의견 차이일 수도 있고, 견해가 다르다, 얘기할 수 있는데, 뭔가 좀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경제학을 열심히 배웠어요. 4년 내내 열심히 배우고, 대학원 가서 열심히 풀죠. Maximize my utility subject to my budget constraint. 열심히 풀어. X 스타, Y 스타. 노트가 이렇게 두껍지. 그런데 막상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경제원리학에서 설명해봐라. 그러면 나는 그런 거 배운 적 없는데요. 내가 배운 모양에 들어오지도 않고 들어본 적도 없다. 오늘 경쟁도 마찬가지다. 경쟁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동사라고. 영어로 말하면 verb다. verb. To compete. 경쟁하는 행위, 경쟁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교과서에는 경쟁에 대한 좀 구체적인 설명, 이런 것이 없다. 한국경제 위상, 이건 앞에서 여러 강사님들께서 강의하실 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한국경제는 요즘 이런 모습이네요. 이 그림은 어디지? 용산 빌딩인가? 이건 청계천이죠. 오늘날의 청계천의 모습. 1960년대 청계천은 완전히 판자촌이었다. 완전히 풍광에 달라진 모습이죠. 여러분, 월드컵 하면 대한민국은 의뢰 월드컵 본선에 나가는 나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머릿속에는. 내가 대학 다닌 1970년대만 해도 한국이 월드컵 본선에 한 번만 나가봤으면 하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한국 축구가 그런 수준이었다. 지금 한국 축구가 매번 월드컵 본선에 나가는 이유가 뭐 같아요? 당시보다도 우리 선수들이 물론 기량이 더 뛰어났죠.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김연아 선수 같은 피겨 스케이트 선수가 우리나라에 있었나? 없죠. 뭐가 뒷받침돼서 이게 가능해졌죠? 소위 말해서 소득과 부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사실 한국을 보면 이렇게 희한한 나라는 없어요. 세계에서. 이렇게 전쟁의 잣대, 6.25 전쟁의 잣대 위에서
단시간 내에 거의 한 60년, 40년, 50년 내에 걸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그런 나라가 세계 역사에 없다. 유일무이한 나라다. 대단한 여러분이 자부심을 느껴도 좋다.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같아요? 그 6.25 폐허에 의해서. 한국은 6.25 전쟁으로 인해서 국토의 4분의 3이 초토화돼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당시 남북한 인구 2,500만 명 중에서 300만 명이 사망하고 100수십만 명이 난민으로 전락했다. 그래서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은 인도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두 나라 중에 하나였다. 1962년에 1인당 소득이 78달러였다. 연간 소득입니다. 연간 GDP, 1인당 GDP. 그러다가 1964년에 1인당 소득 100불을 넘어서고 100불, 100달러. 1977년에 드디어 1000불을 돌파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느낀 느낌에 의하면은 1970년대 후반, 그러니까 77년에 1000불을 넘어서고 후반으로 가면서 잘 산다는 게 아마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가라고 피부에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한 때가 우리나라의 1970년대 말이다. 그러다가 1995년에 1인당 소득 10,000불을 돌파하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자가용 승용차 보급이 언제 급작스럽게 엄청나게 빨리 이루어졌겠어요. 그게 희한하게 1인당 소득 10,000불을 넘어서는 1995년부터 각 집의 자가용 소유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이제 몇 년이죠? 95년에 10,000불이고 2007년에 20,000불. 지금 얼마? 약 28,500불 정도. 그래서 세계에서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으면서 1인당 소득 20,000불이 넘는 나라는 7나라다. 미국, 영국, 독일, 이태리, 프랑스, 한국, 일본. 아시아에서는 2나라죠. 우리가 북부의 복지국가 여러분이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런 나라들이 대개 인구가 한 900만에서 1,000만. 스웨덴이 900만, 핀란드가 900만, 덴마크 같은 한 600만, 체코 1,200만. 그러니까 5천만, 남아만 해서 그렇죠. 대한민국만 해서. 5천만 인구는 대단히 많은 인구다. 우리가 3,000,000불을 넘어가면 역시 인구 5천만 명 이상으로서 1인당 소득 3,000,000불이 넘는 나라는 그 똑같은 7나라다. 네? 대단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전쟁의 잿더미에서 빨리 이런 부를 쌓을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비과학적인 답이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느낌 그냥. 첫 번째, 한국 사람들 뭐가 좋죠? 우리 학생, 뭐가 좋아? 뭐가 좋냐고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 그냥 남한테도 남 생각을, 나를 생각해 보면 돼. 뭐가 좋아요? 성실하고 당연히 성실하죠? 근면하고 성실해요. 또 끈질기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뭐가 좋아? 머리가 좋다. 한국 사람들 머리가 진짜 좋습니다. 유태인이 세계에서 머리 제일 좋다고 그러죠. 한국 사람은 절대 지지지 않는다.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느껴봤죠? 생전 처음 본 수학 문제인데 이게 샥 그냥 잘 풀린다 이런 얘기. 그러면서 내 머리가 이렇게 좋았나 하고 스스로 감탄한 적 있죠? 한 번도 없어본 학생은 좀 곤란해요. 머리 좋지. 두뇌가 명석하고 근면하고 끈질기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태생적으로 잘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조선시대에 헤맸어? 못 살고. 왜 그랬겠어요? 아주 중요한 경쟁하고도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쟁의 스타팅 포인트가 되는 소위 말해서 사유재산이 보호되지 않았다. 조선시대에는.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도 나오지만은
조금 이따 돌아올게요. 이 사람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죠. 영국의 지리학자다. 그가 조선 말 이제 고종황제도 만났어요. 이 사람이 한국을 4번 방문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Korea and her neighbors. 아주 절절하게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처음에 이 사람이 와서 보니까 정말로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못 산다. 왜 이렇게 못 살까? 라고 들여다보니 정말로 게을르구나. 그들은 게을러 보인다? 나는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뭔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곳간에 뭐가 좀 쌓일만 하면은 관에서 와가지고 이런 명목 저런 명목으로 다 가져가 버리더라. 소위 말해서 아전들이 와서 다 가져가 버려. 소위 말해서 나의 사유재산이 보호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나빴겠어요? 근면하지 않았겠어요? 끈질기지 않았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조선 사람들은 못 살고 그야말로 가난에 허덕였고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느냐? 단지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사유재산이 정확하게 보호되고 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그 차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을 여러 군데서 그렇게 얘기해요. 조선 사람들이 정말로 그들이 한 노동의 대가를 그들이 가져갈 수만 있다면 정말로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그걸 실현을 했죠. 실현을 했습니다. 한중일 비교하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이 정말로 잘생겼다.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매우 잘생겼다. 광대뼈도 팍 튀어나오고 이렇게. 머리도 대단히 좋다. 한중일 사람들이 머리도 좋다. 그중에서 한국 사람이 참 머리가 좋다. 외국어를 영어를 이렇게 또 한번 가르쳐주면 유창한 발음으로 아주 잘한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식으로 얘기해서 말귀를 알아듣는다라는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말귀를 알아듣는다. 금방 이해를 한다는 거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머리가 참 좋은 사람들이다. 라는 얘기. 그래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가리는 핵심, 하나의 경계선을 끊는다면 뭘로 끊어? 뭘로 갈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가른다면 사유재산이 있느냐 없느냐죠. 그 사유재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오늘날 대한민국과 북한으로 갈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유재산이야말로 자본주의의 핵심이에요. 사유재산이 없는 나라는 주식시장이 있어? 채권시장이 있어? 없어? 자본시장이 없어. 조금 더 내가 반복해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 나라가 자본주의 사회냐 사회주의 사회냐를 보려면 그 나라의 자본시장, 즉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있느냐 없느냐만 보면 된다 이런 얘기지. 중국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자본주의 나라예요. 무늬만 정치적으로만 사회주의를 타방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확실히 사회주의 나라다. 북한에도 뭐 장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본주의 색채가 있잖아요. 근데 큰 차이가 그거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한 사람이 한 휴대폰을 가지고 두 사람한테 동시에 전화할 수 없죠? 하나의 재킷 가지고 두 사람이 동시에 입을 수 없다. 자네가 그 커피 가지고 있는데 자네가 그 커피 마셔버리면 나는 못 마신다. 그쵸? 내가 마시려면 다른 한 컵의 커피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요? 소비재는 궁극적으로 분할돼야 된다. 공유할 수가 없는 거다 이거야. 그렇죠? 소비재는 공유할 수가 없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분할되는 거다. 그래서 장마당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소비재는 그렇기 때문에 공유할 수가 없어. 쪼개져야 되니까 궁극적으로. 공유 못하죠. 그래서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뭘 공유해? 자본재를 공유한다. 자본주의를 공유하니까 포크레인, 북한에 있죠. 물론 대수는 우리보다 훨씬 적지만 한국에도 있죠. 남한에도 있죠. 북한에도 자동차에 있고 한국에도 있다. 자본재는 있다. 자본재는 대한민국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다. 그런데 북한에는 없고 남한에 있는 것은 뭐냐? 자본이 있다. 자본. 설명은 안 해놨지만 자본은 뭐냐?
자본제의 시장 가치 총평가액이다. 화폐로 평가한 평가액이다. 그런데 그러니까 왜 북한은 자본이 없어? 자본제에 가격이 없잖아. 자본제를 공유하니까. 가격이 생기려면 사적 재산권 하에서 거래를 해봐야 가격이 생기죠. 그래야 그것을 쫙 합쳐가지고 자본이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북한은 자본제가 거래되지가 않으니까 모두 다 국가가 소유하니까 여러분의 노동도 국가가 소유니까 자네들의 임금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자본이라는 개념이 사회주의는 없다. 없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것인가? 수력 발전소를 만들 것인가? 화력 발전소를 만들 것인가? 어느 것이 더 비용이 저렴한지를 알 수가 있어 없어? 계산해 봐야 되잖아. 자갈이 몇십만 포대가 들어가고 시멘트는 얼마 들어가고 철강은 얼마 들어가고 사람은 얼마나 동원돼야 되고 포크레인은 몇 대가 와야 되고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다 가격이 있죠. 가격이 있잖아.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려면 돈이 대충 이 정도 들어갑니다. 화력 발전소는 이겁니다. 수력 발전소는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인테넌스, 내구도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때 원자력 발전소가 가장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합시다 하고 결정을 할 수가 있지. 북한에는 안 돼. 원자력 발전소 건설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수력을 얼마 들어가는지, 화력을 얼마 들어가는지 안 되는 거야. 이걸 사회주의 경제 계산 불가능성이다라는 얘기는 들었죠. The impossibility of socialist economic calculation.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는 안 되는 겁니다. 개성공단 100개, 10,000개, 1000개가 생겨도 북한 경제는 개혁개방으로 가면서 사유재산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북한 경제는 절대로 살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몰락하는 것은 논리적, 필연적 귀결이다. 실험을 잘못해서가 아니다. 사회주의가 생각하는 것처럼 실험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하면 훨씬 더 빨리 망가진다. 이게 사회주의가 몰락하는 primary reason,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 이유는 인센티브 문제지. 내가 열심히 일해봐야 내 것도 아니고 내가 농땡이 쳐봐야 내 거 얼마 못 깎이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 인센티브 문제. 두 번째 이유다. 둘 다 어디서 왔다? 사유재산, 부재에서 왔다. 왜 근데 경제 개선이 안 된다는 게 프라이머리고 인센티브 문제가 세컨더리냐? 세컨더리 문제가 물론 해결이 안 되지만 해결됐다 하자. 어떻게 해결됐다 하자. 그래도 경제 개선 문제는 남는다. 방법이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이게 민주정이 쭉 이게 발전함에 따라서 상당히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일이 자주 생기고 있다. 이건 매우 경계해야 되는 일이다. 이게 비둘기 얘기 갑자기 나왔는데 비둘기는 뭐 대한민국 비둘기는 이렇게 뚱뚱하다 이런 얘기예요. 비둘기도 뚱뚱하다. 잘 먹어서 뭐 이런 얘기입니다. 2015년 세계 주요국 대개 지금 나라가 한 200나라 정도, 220나라 정도 되죠. 그 중에 이제 통계 자료가 가용한 191개국의 1개국이 2015년도에 생산한 총 GDP가 74조 달러 경상 가격입니다. 현재 가격. 그 중에 미국이 18조 달러에서 약 24.3% 정도. 미국이 세계 경제의 약 4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규모 면에서. 한국이 11위로서 1조 3,800억 달러. 1.86% 정도 되네요. 이게 세계 11위예요. 11위.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2016년도. 역시 한국은 11위를 마크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 좀 늘긴 늘었네. 금융위기 이후로 보면은 뭐 좀 줄었는데 조금 그때보다는 형편이 나아져서 15년보다는 16년이 좀 많네요. 75조 달러, 191개국이. 미국이 역시 24.7% 정도. 그 다음에 중국이 1999년까지만 해도 한 2009년까지만 해도 중국이 3위, 일본 2위였는데 2010년부터 2위와 2등과 3등이 이제 바뀌었네요. 그래서 지금이 중국이 2위다.
이해를 좀. 자, 그러면은 경쟁을 얘기하기 전에 경쟁의 전제가 되는 것, 아까 얘기했죠. 사유재산. 사유재산 한 번 더 얘기하면 자유정의 평화의 근간이 되는 것이 사유재산이다. 사유재산이 없으면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질 수 없다. 평화로운 사회가 만들어질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가 없다. 모든 언론 매체가 다 정부 소유, 국가 소유다. 그러면은 내가 어디에 신문에 글 하나 낼 때 또는 방송할 때 다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언론 매체가 모두 다 국가 소유라면 언론의 자유 없다. 개인의 자유 없다. 작년 여름, 금년 여름 엄청나게 더웠죠. 작년 여름이 더 더웠나? 내가 그 더운 대학 밑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농작물을 잘 갖고 왔다. 근데 사유재산권이 없다. 아무나 와서 가져가린다. 내가 그 더위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농작물 갖고 왔는데 아무나 와서 가져가 버린다.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쟁이죠. 싸움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그런 사회를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사유재산이라는 게 마치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뭐 사유재산을 얘기하려도 상당히 긴데 뭐 간단히 얘기하자면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꾸 재산권이 발달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사유재산 제도로 바뀌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사유재산이 없으면은 자유도 없고 정의도 없고 평화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유재산 제도라는 것은 사회 질서가 형성되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다. 사회학회 말은 유명하죠. 잘 쳐진 울타리가 좋은 이웃을 만든다. 네 거, 내 것이 적당히 잘 구분이 되고 그래야만이 좋은 이웃이 된다. A good fence makes a good neighbor 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뭐 당연히 뭐 윤리의식이 제고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죠. 네 것, 내 것이 달라서야. 다른 것은 아까 이것이 이제 사유재산이 없으면 사회주의에서는 경제 계산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회주의의 몰락은 필연적인 논리적 귀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실험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북한 경제는 이미 몰락했고 더욱 몰락하고 있다. 이 대명천지에 밥을 못 먹고 산다고 말이야. 밥을 못 먹고. 자, 그러면 그런 사유재산이 전제가 되는데 시장 질서가 형성이 된다. 자,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어때? 아주 자비롭고 모든 사람에게 은덕을 베풀고, 뭐 이런 측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가만히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나라는 사람은 어떤 것 같아요? 대단히 이기적이죠. 부정 안 하죠? 사람은 대단히 이기적입니다. 그 말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 대단히 제한된 관용만 가지고 있다. 내가 관용을 베풀 때도 내 부모, 형제, 잘 아는 친구, 그리고 가까운 아는 사람들 정도에게만 관용을 베풀지 저 멀리 있는 나의 사람들, 나의 관심사가 아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다. 자기중심적이고 제한된 관용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재미있는 이제 주제가 여기서 생긴다. 그러면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모여가지고 사회를 형성하고 그래도 뭐 싸움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또는 뭐 그전에도 강의에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자생적 질서가 생기느냐. 그래서 뭐 아담 스미스의 공평한 관찰자다. 내가 내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안에서 그 관찰자한테 물어봤을 때 그래 네가 그 행동을 해도 돼. 그건 도덕적이야. 정당한 거야. 정의로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행동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그런 것은 곤란해. 그런 행동하면 안 돼. 이제 아담 스미스는 그 마음속에 이제 도덕감정론에서 그게 공평한 관찰자라고 얘기를 한다. 물론 타고난 건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얻어진 그런 기준입니다. 그런 뭐 논의. 그 다음에 데이비드 흠의 이제 도덕 철학. 도덕이라는 것은 정말로 이기적인 인간들이 어떻게 그런 도덕을 갖게 됐느냐. 그것은 뭐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이거지. 자연적으로 타고난 게 아니라. 왜? 내가 이런 준칙을 지키고 저런 준칙을 지키고 너도 지키고 나도 지키고 그래야 우리가 평화롭고 더 잘 살 수 있다. 즉 국가 안에 속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정의로운 준칙을 지키고 사는 것이 너에게도 이익이고 나에게도 이익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터득하면서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돼. 그런 행동을 해도 돼. 라는 그런 도덕 기준이 생긴다. 칸트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대개 철학을 보면 우리가 사변 철학, 어떤 이성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진리를 따지는 사변 철학과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제 도덕 철학으로 많이 갈리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시장 질서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는 것은 도덕 철학에 가깝다. 도덕 철학에 가깝다. 하이에크 역시 뭐 rules of just conduct, 정의로운 행위 준칙. 이건 기본적으로 뭐냐? 도덕이에요, 도덕. 그런데 야 그런 건 행동을 하면 안 돼. 그건 남에게 해가 되는 거야. 그건 사회 전체의 평화를 깨뜨리는 거야. 라고 도덕적인 룰이 형성이 됐는데 위반하는 사람이 있지? 위반하는 사람이 있잖아. 전부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준칙을 지킨다면 세상에 분쟁은 없는 거지. 근데 위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최소한의 울타리로서 제어하는 것이 뭐냐? 법이다. 그러니까 법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도덕에 있는 겁니다. 그럼 도덕이라는 게 타고나면서부터 사람이 갖고 태어났느냐? 전혀 그런 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사후적으로 살아보니까 그런 그 이기적인 인간들이 살아보니까 생기는, 살아보면서 말하자면은 스스로가 느끼는 거죠. 스스로 이렇게 하면은 너도 손해 나도 손해. 내가 네 재산을 약탈하면 너도 내 재산을 약탈할 거고, 네가 내 생명을 위협하면 나도 위협할 수가 있고, 피차 손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행위가 금지되는 그런 사회를 형성하고 사는 것이 너에게도 이익이고 나에게도 이익이다. 그러니까 이제 경험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경험적으로 깨달은 거다. 그래서 들어서 알겠지만은 진화론적인 거죠. 진화론. 그래서 이런 정의로운 행위 준칙이 지켜지면은 시장 질서가 형성이 된다. 시장 질서가 형성이 된다. 이 시장 질서라는 게 누가 만든 게 아니죠. 어떤 개인이 만들었냐? 집단이 만들었냐? 아니다. 이런 살면서 인간이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질서다. 그래서 우리가 질서 안에는 내생적 질서와 외생적 질서가 있죠. 외생적 질서라는 것은 인위적 질서예요. 뭐 정부를 구성한다랄지, 학교를 이를테면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무슨 체계를 만든다랄지, 이런 것은 다 인위적인 질서고 그 질서를 만든 사람 또는 집단의 목적에 봉사하게 된다. 그러나 이 자생적 질서라는, 시장 질서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특정한 사람의 목적을 위해서 공헌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없어요. 다만 목적이 있다면 시장 질서를 보존하는 목적이 있을 뿐이다. 그런 시장 안에서 이제 자유시장 안에서 창조와 혁신의 장, 경쟁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 그런 걸 통해서 예전과 똑같은 구존 자원이지만은 사실상 물론 또 발견된 자원도 있고 그러기도 하지만 또 없어진 자원도 있고 하지만은 자원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이용됨으로써 우리가 예전보다는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미즈, 하이에크, 프리드만, 라스만 이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덕과 법과 시장 질서 형성과 이런 것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면서 형성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경제학은 이것만 뚝 떼가지고 이 안에서 일어난 일만 자꾸 하게 되죠. 얘기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더 배워보면 참 드라이하고 재미가 없어요. 없어. 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 이런 게 증명하고 무엇이 어쩌고 사람의 효용함수, 인간의 효용함수는 강순 오목이다, 스트릭틀리 코시 칸케이브하다, 어쩌고 많이 하죠.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세요. 그것도 열심히 하고
그것도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그런 이론에는 그런 허점이 있구나, 결점이 있구나. 내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참 답을 못 해주는 게 있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보면 경제교과서는 시간이 없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생산 구조가 없어. 미시경제 이론 보세요. 생산 이론. 생산하면서 하나이죠. 등량곡선. 해가지고 오늘 만들어서 내가 팍 팔아버려. 즉각 만들라고 즉각 팔게 돼 있죠. 생산 구조라는 거 그렇게 생산이 되는 그런 게 어딨어. 생산 구조가 없다. 왜? 시간이 없다. 시간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다. 시간이 빠져버렸으니까 이자율 이론이 없는 거예요. 이자율 이론이 없다. 이자율 이론이 없으니까 자본이 어떻게 획득되는지 자본 이론이 없다. 그래서 허점 투성이다. 그러니까 자본 그러면 캐피탈 K 하나 써놓고 더 이상 설명이 없다. 없어요, 실제로. 시간이 들어가야 이자율 이론이 나와. 이자라는 건 뭐예요? 사람들은 미래의 자원보다는 오늘의 자원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이자라는 건 뭐예요? 시간의 비용이다. 시간의 비용. 그럼 뭐 시간 선호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되겠는데 거기에 따라서 나의 소득과 그거를 소비와 저축으로 나누어서 저축을 토대로 해서 자본주가 획득되고. 자, 여러분들이 삽하고 포크레인하고 비교하면은 똑같은 양의 땅을 파는데 삽으로도 가능하죠? 곡괭이로도 가능하고 포크레인도 가능하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는 무엇이 저장되어 있다? 시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본재가 많으면, 그래서 자본이 많이 축적될수록 단시간 내에 여러분이 원하는 소비재를 많이 생산할 수가 있어서 많은 양을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풍요로운 거다. 그렇죠?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본재에는 시간이 저장되어 있는 것이다. 가끔 뭐 북한에 홍수 나면은 홍수에 복구한다고 뭐 사람들 동원돼가지고 뭐 꽃갱이로 뭐 망치로 뭐 받고 하는 거 나오죠. 어느 세월에 그래가지고 하겠냐. 전부 시간의 문제지. 그래서 그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과서에는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이자 이론이 없어. 이자론이 없으니까 자본 이론이 없어. 없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단지 캐피탈 K요. 자, 그러면 정의용 해준 질문 간단하게 하고 갈게요. 앞에서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도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질서 형성에 기여하는 정의롭지 못한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금지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금지사항. 법이라는 금지사항입니다. 그리고 법은 목적이 없어요. 그런 얘기가 어딨어요? 무슨 법이 목적이 없습니까? 법,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다? 로를 얘기합니다. 로를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도덕, 인류가 살아오면서 쭉 지나온 그런 도덕에 기초한 말하자면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하나의 테두리, 준칙. 이게 법이다. 그러면 그 법은 누구를 위해 생겼냐? 질서를 보존하는데 보존을 위해서 생긴 것이지 어느 누가 언제 이 법으로 이익을 볼 것인지 손해를 볼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도 안 되고 그래서도 안 된다. 그래서 법은 탈목적적이다. 목적이 없다. 목적이 있다면 질서를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로 인해서 누가 손해를 볼지 누가 이익을 볼지 언제 어떻게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 모른다. 그래서 법은 탈목적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추상적이고 그래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이다. 우리가 사는 이 시장 질서라는 것은 매우 복잡해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서 추상화해가지고 이해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 시장을 규율하는 법이라는 것도 당연히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하고 legislation 입법이죠. 이건 법이고 법. legislation은 입법이죠. 입법. 입법은 많이 만들죠, 국회에서.
근데 입법을 할 때도 현대사회에서는 입법을 통해서 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문헌법 같은 경우는. 그러나 입법을 할 때도 이 법의 속성, 여기서 말하는 일반성이다, 추상성이다, 확실성이다, 또는 평등성이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법을 만들어라. 입법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법을 지배할 때는 rule of law죠. rule of law다. rule of legislation이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법의 확실성이라는 건 뭐냐?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돼. 너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런 행동을 하지 마. 나머지 행동은 다 해도 돼. 인간 행동 얼마나 많아요?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다. 그 행동을, 무수히 많은 행동을 이거는 해도 돼. 라고 나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열할 수가 없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행동에서 이것은 하지 마. 나머지는 다 해도 돼. 그러니까 내가 행동할 때, 법에서 그런 건 안 되지. 나는 그것만 안 하면, 그것만 안 하고 내가 다른 것은 다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행동할 때 말하자면 내가 치러야 되는 비용이 어떻게 돼요? 팍 줄어드는 거지. 이것만 하면 안 되니까. 그것만 안 하면 돼. 그것만 안 하면 돼. 사실은 정말로 사회가 평화로우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법원이나 법원 전반적으로도 그렇죠. 검찰도 법원도 전반적으로 그렇지만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관들은 날마다 바둑 두고 놀면 돼요. 특히 헌법재판관은 날마다 바둑 두고 놀면 제일 좋은 사회다. 바둑만 두고 월급 받으면 됩니까? 뭐 할지도 모르지만은 그래야 사회가 평화로운 사회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법이 확실하다. 내가 헌법적 소원 내나 마나 또는 재판 거나 마나 이것은 네가 잘못한 거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송사를만 할 이유가 없죠. 확실하니까. 그래서 법이 얼마나 확실하냐 하는 것은 법원으로 가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건입니다. 잘못 썼네요. 사건들의 다과에 의해서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하면은 헌법재판소라고 해요. 헌법재판관들 아주 그냥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날마다 바둑 두고 놀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헌법재판관들은 그래요. 날마다 바둑 두고 놀아라. 그리고 앞으로 이런 법은 어떻게 바꿔줘야 되고 이런 걸 이제 좀 논의하고 이런 걸 좀 하라 이런 얘기예요. 시시콜콜 뭐부터 그냥 유통부터 유통산업 발전법부터 해갖고 대통령 탄핵까지 그냥 온통 그냥 일소리에 묻혀서 하는 이건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 사회가 아직 덜 안정화됐다. 쉽게 안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인간 삶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상여행을 얘기해 본다면 헌법재판관들은 푹 날마다 바둑 두고 노는 게 제일 좋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등에 적용되는 것은 적용돼야 하는 건 말할 필요가 없고. 그럼 이 시장 질서라는 게 이제 그런 건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시장 질서도 행위 중에는 구체적 목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목적의 행동이라는 것은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동일 뿐이다. 규칙적인 행동일 뿐이다. 인간한테는 규칙성이거든. 내가 이렇게 행동했어. 그런데 너 왜 그렇게 했어? 내가 모를 수도 있거든. 그것은 뭐예요? 쭉 살아오면서 이게 체화된 것들이다. 체화된 것들이다. 그래서 질서라는 것은 상호 기대를 정확히 형성할 가능성이 높도록 연관된 상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원소들이 다양하게 연관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정 시공간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일부로부터 나머지에 대해 정확하게 기대를 형성하거나 상당히 정확하게 형성할 가능성이 높도록 연관되어 있는 상태. 우리가 천부를 다 경험할 수는 없죠. 천부를 다 할 수가 없다. 그중 일부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와 행동 규칙이랄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기대를 할 거 아니에요. 미래에 대해서. 그런데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전체에 대해서도 그 기대가 잘 맞아떨어지더라. 라는 것이 질서예요. 자, 내가 경희대 앞에서 이를테면은 5만 원을 지불하면은
어떤 물건을 살 수가 있다. 네? 근데 연세대 앞에 가면 안 되네. 연세대 가면 안 돼. 그건 질서가 아니지. 내가 아는 사회가 지금 경희대 주변이다. 거기에서 내가 5만 원이라는 돈을 지불하면 어떤 물건을 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근데 연세대 앞에 가서도 그렇게 돼야지. 그래야죠. 그래야 기대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사회가 어떻게 돼요? 질서가 없다 이렇게 돼요. 여기서는 이런 방식대로 돌아가는데 저기서는 그런 방식대로 안 된다 그러면 무질서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질서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건 누구 특정한 사람을 위한 거냐? 아니다 이런 얘기야. 아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질서 하에서 이를테면 나온 결과가 있죠. 자, 정의로운 행동 준칙을 행위 준칙을 정확히 지켰다. 그리고 형성된 시장 질서에서 내가 금지된 행동 외에는 다 했다. 그런데 나는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좀 많은 돈을 벌었다.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덜 벌었다. 그래, 내가 많이 번 게 정의로운 거냐 부정의한 거냐. 네가 돈을 많이 적게 번 것이 정의로운 거냐 부정의한 거냐. 정의로운 행위는 다 지켰습니다. 지켰습니다. 나와 결과가 다를 수 있죠. 그 결과가 정의롭다, 정의롭지 못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말할 수 없다. 그것은 정의, 부정의, 불의의 판단의 대상이 못 된다. 그런데 이제 결과를 가지고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정의롭다, 정의롭지 못하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서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들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완전경쟁, 복점, 과점, 독점적 경쟁, 독점 이렇게 쭉 가면 경쟁의 정도가 점점 약해지는. 그래서 완전 경쟁은 대단히 경쟁이 치열하고 독점은 경쟁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시장 구조하고 경쟁 개념이라는 것이 말하자면은 섞어져 가지고 이상하게 되고 특히 완전 경쟁 시장이 가장 경쟁이 치열한 이런 걸로 우리가 배우는데 그것이 정말로 심각하게 잘못된 거다. 생각이 잘못된.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인간 세상에서 갈등의 원천이 뭐예요? 몫에 가는 거예요. 몫. 네 건 내 거. 왜 너는 많이 가져? 왜 나는 너보다 적게 가져? 너는 왜 휴대폰 갤럭시 7 가지고 있는 거야? 나는 아직도 3인데. 뭐 이런 걸 알지? 이게 몫에 가는 거거든. 여러분 그저 KBS나 어디 보면 동물의 세계 있죠? 내셔널 지오그래피. 치열하죠? 정말 몫이잖아. 먹느냐 먹히느냐. 죽느냐 사느냐 싸움이지. 이게 자연이에요. 자연. 갈등의 원천은 몫에 관한 것이다. 다른 사람의 몫이 커지면 내 몫이 작아진다는 인식. 동물의 세계에서는 맞죠? 동물의 세계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쟁을 동물 사회에서의 말하자면 생물학적 경쟁, biological competition과 인간 세상에서의 교환학적 경쟁이라고 우리 표현하는데 catalectic competition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다.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서 그러죠. 흔히 자본주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정치인들. 자본주의를 공격하는데 자본주의 사회는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고 약육 강식이 법칙이 적용되는 매우 비정한 우리는 이런 사회를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다. 정말로 인간미 넘치는 따뜻한 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저에게 표를 주십시오 하고 많이 하는 사람 있죠. 재래시장 가서 막 뭐라고 하고. 따뜻한 마음은 좋습니다. 내가 그것까지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 사회의 경쟁은 그렇지가 않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생물학 동물 사회에서의 경쟁이 마치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게 적용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곤란하다. 틀렸다. 그래서 경쟁과 독점은 뭐 하려면 또 막 길지만 다른 주제에 비해서는 조금 더 짧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강의가 좀 일찍 끝나면 시간이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 경제 전반에 대한 질문해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 중에 하시라도 질문이 있으면 손 들고 하세요. 어? 나 나갈 때 또 붙잡고 물어보지 말고. 우리 학생들 그러거든. 자, 오늘까지 배운 거, 또 어제 배운 거 질문하세요. 그러면 없어. 알았습니다. 그러면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나와서 교수님 이거 뭐 아까 질문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학생한테 물어보면 다른 학생도 빨리 가고 싶었는데도 나 때문에 못 가는가 해서 질문 안 한다든지. 이거 질문도 아니야. 아주 어리석은 질문이가 아니면 두려움도 있는 거. 배울 때는 상관없어요.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거라고. 사실은 내가 경제원론을 경제원론을 가르칠 때 제일 듣고 싶은 질문이 이런 거거든. 우리가 수요법칙이라고 알죠, 여러분? 상대의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역관계에 있다. 그래요? 교수님, 자동차 가격은 계속 올랐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가격이 시간이 지나면 계속 올랐지. 근데 왜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늘어났나요? 가격이 올랐는데 수요량이 늘어났으니까 수요 곡선이 우상향하네요. 이거 경제학의 수요 법칙 틀린 거 아닙니까?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200년, 300년 된 경제학을 내가 드디어 무너뜨리는 그런 날이 왔구나. 내일 아침에 강의할 때 팍 손들고 교수님한테 질문해야지. 그런 질문을 대학교 1학년 때 받아보면 참 기뻐요. 그렇죠? 물론 틀린 질문이지. 틀린 질문이야. 왜? 거기에 중요한 변수들이 빠졌으니까. 소득이 높아가니까 수요곡선이 계속 이동한 거예요.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이 계속 이동해 간 거라고, 오른쪽으로. 근데 수요곡선은 스틸 뭐예요? 우하향이다, 우하향. 근데 1학년 그 소득이랄 때 여기 중요한 변수가 빠져 있는 것을 잘 모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아주 그냥, 밤에 잠잘 때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날 가서 내가 드디어 경제학을 무너뜨리게 됐다. 이 얼마나 흥분된 감정 아니겠어. 그런 질문. 그러니까 4학년이 그 질문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질문이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지. 2학년 질문하면 얼마나 이뻐. 이쁘지. 그러니까 상관없다. 어떤 질문이라도 괜찮다. 완전히 다르다. 동물사의 경쟁은 그야말로 약육강식이고 정거래 법칙이 적용돼요. 자연이 준 먹이를 두고 다투는 거예요. 그렇죠? 초식동물은 똑같은 그 초지를 놓고 다투는 거고, 육식동물은 또 뭐예요? 초식동물을 놓고 다투는 거고. 초식동물은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고, 먹느냐 먹히느냐. 이게 치타하고 사슴의 발목을 이렇게 말하자면 분석을 해보면 역사적으로 한 시속 10km 정도가 둘 다 빨라졌다. 왜? 치타는 먹어야 되잖아. 쳐봐야 되고. 사슴, 가젤은 살아남아야 되고. 그러니까 빨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경쟁이 뭘 촉진한다? 효율성을 촉진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발목을 분석해 보면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영합은 게임이야. 거의 영합. almost. 자로서. 치타가 얻는 거 하고 가젤이 잃는 거. 두 개 합쳐보면은 almost 0이다. 가장 치명적인 건 뭐예요? 패자는 사라져버린다. 폐기되어버린다. 없어져버리잖아. 없어져버린다. 동물 세계 협동이 있나요? 사자들이 이렇게 협동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협동 말고, 그냥 아주 본능적인, 단편적인 협동이. 사자가 떼를 지어가지고 누구 같은 거, 얼룩말리게 사냥할 때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협동하고 그러잖아요. 인간 사이 협동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지. 교환 있나요, 교환? 동물 사이에서. 야, 내가 이 뼈다귀 줄 테니까 너는 그 살코기 나 좀 넣어. 오케이? 치타하고 사자하고 교환한다. 있을 수 없어. 없지. 치타는 그래서 먹이를 잡으면 어디로 갖고 올라가? 무조건 나무 위로 갖고 올라간다. 왜? 대재산권이 보호가 안 돼. 재산권이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삼겹살 먹을 때도 여럿이 먹으면 아 저거 안 익었는데 안 익어도 내가 놔두면 다른 사람이 먹어버릴 텐데 그래서 여러 사람이 삼겹살을 먹으면 배탈 날 확률이 조금 더 높다. 덜 익은 삼겹살을 먹게 된다. 내 것이라고 확실하고 내 재산까지 보장된다면 잘 익혀서 먹는다. 비슷한 얘기예요. 도토리 저기 누구냐 도토리 먹고 하는 게 다람쥐제. 다람쥐가 도토리를 땅에 묻는 거 알죠? 근데 그걸 찾아오는 거예요. 못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면 찾아온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 못 찾아온다고 그러고 다 재산권에 관련 얘기거든. 동물사에 재산권이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하이에나하고 사자는 영원한 맞수잖아. 하얗게는 느리죠. 하이에나는 느려. 지가 팍 달려가가지고 이게 사냥하기는 어렵거든. 하이에나는 발목이 굵어. 원래 이게 준족들은 발목이 짤끔하거든. 그 준마라는 거 있죠. 준마. 잘 달리는 말. 그 발목 봐봐. 아주 깔끔하. 치타나 이런 거. 발목이 하이에크는 이래. 아니 하이에크가 아니지. 하이에나. 그러니까 하이에나는 다른 동물이 사냥해 놓은 거 가서 이제 몰아내고 어떻게 그거 이제 훔쳐가지고 먹는 거 이거거든. 근데 이놈 지구력은 또 끝내주게 줬거든. 끝까지 쫓아가. 끝까지 절대 포기 안 하고. 교환이 없죠. 교환 없어요. 교환 없습니다. 협동 없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게 폐지하는 폐기돼 버린다. 그야말로 약육강식과 정글의 법칙이 적용된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자연의 세계가 풍요한 세계냐? 천만의 말씀. 자연의 세계는 가난의 세계입니다. 루소라는 이 철학자는 자연으로 돌아가라. 뭐 여러분 배웠죠? 중고등학교 때. 루소가 물론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명시적으로 자기 책에서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랄지 사회 개혁론을 읽어보면 특히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보면은 시민사회가 형성되면서 불평등이 생기기 시작했다. 자연인들, 야만인들, 자연상태의 인간들은 욕심도 없고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밤이면 나무집에서 자고 동맹도 없고 적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렇게 살았다라고 가정을 하죠. 실제로 이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누구도 경험을 보지 못했고 그로부터 이제 어떻게 해서 국가라는 게 형성이 되고 뭐 인간의 뭐 어쩌고 형평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시작하는데 자연이 풍요로운 사회는 절대로 아닙니다. 낙원도 아니고 그야말로 빈곤의 세계다. 빈곤. 그래서 이 동물 사회의 경쟁하고 인간 사회의 경쟁을 절대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몫을 두고 둘러싼 갈등이다. 갈등. 호랑이가 제일 많이 죽는 이유가 뭐예요? 호랑이는 떼려 다니지 않죠? 혼자 다닌다. 맹수가 호랑이를 비롯한 맹수들이 죽는 가장 큰 이유. 싸움에 져서 굶어 죽는 거예요. 맹수의 죽음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이유가 사냥감이 없어가지고 사냥을 못해가지고 굶어 죽는 거다. 그냥 사자 한 마리 풀어놓으면 그냥 저기 한 동물도 다 잡아먹을 것 같죠? 참말로 말씀. 동물 세계에는 그게 먹이사슬이 있어야 유지가 돼요. 옐로우스톤 예를 들자면 옐로우스톤에 예전에 회의를 해가지고 옐로우스톤에 사는 늑대를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늑대를. 그러니까 이제 초식동물이 완전히 번성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초지가 남아나지를 않아. 완전히 초토화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의를 해서 캐나다에서 늑대를 다시 갖다 놨다. 옐로우스톤은 늑대 있습니다. 나중에 가봐. 장소 탁 가면 늑대 보이지, 버팔로 보이지,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이 많아. 곰이 느리다고? 야, 곰같이 느린 놈아. 참말에 곰 엄청나게 빨라요. 나 곰 새끼 한 마리 봤는데 아주 휙 지나가더라고. 곰 안 느립니다. 곰 안 느려. 옐로우스톤 같은 탁 처음에 들어가면 쫙 경고장 하나 나와. Warning bears. 곰 조심해라. 음식물을 절대 캠핑하더라도 밖에 내놓지 마라. 음식 먹으러 와서 사람을 해치는 경우가 생긴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늑대를 도로 갖다 놨어. 그랬더니 쫙 그게 유지가 되는 거야, 이게. 유지가 돼. 그 말하자면 동물의 세계가 유지가 된다. 인간 사회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인간 사회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인간 사회 경쟁을 우리가 교환학적 경쟁이라고 부릅니다. catalytic competition. catalytic는 단어가 사전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그 그리스로 카탈락타인인가 테인인가는 적을 친구로 만든다라는 것이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카탈렉틱이라는 그 어원은 적을 친구로 만든다 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정의를 하자면, 인간 사이의 경쟁을 하자면 싸움은 싸움이고 다툼은 다툼이에요. 라이벌리 또는 에뮬레이션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냐? 나의 거래 당사자에게, 거래 상대방에게 다른 참여자보다도 더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 다른 참여자를 이기려는 그러한 대항적 행위를 말한다. 이게 경쟁입니다. 이기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기려는 겁니다. 대항적 행위다. 영어로 말하면 rivalry 또는 emulation. 근데 어떻게 이기냐? 내가 이를테면은 생산자로서 여러분들에게 휴대폰을 공급한다. 그러면 B도 공급한다. 내가 여러분들을 나의 고객으로 잡아오려면 어떻게? 이 B보다는 더 매력적인 기회로 핸드폰을 공급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매력적인 기회라는 것은 이 경우에는 뭐가 되겠어요? 가격은 좀 더 낮게, 품질은 좀 더 좋게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내가 그렇게 공급하니까 고객이 나한테 확 온다? 그럼 B는 어떻게 하겠어요? 나보다도 더 나은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죠. 계속 그렇게 된다. 그게 경쟁이다. 그러니까 경쟁을 해낸 최종 수혜자는 누구예요? 인간사회에서. 그러니까 생산자들의 경쟁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 소비자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 저 A라는 소비자보다는 저 B라는 보다 내가 소비자가 아닌, 그러니까 B라는 소비자가 아닌 내가 그 상품을 소비하고 싶다, 사고 싶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생산자에게 B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보다는 나는 좀 더 높게, 이게 생산자한테는 어떻게 돼? 판매자한테는 매력적인 기회가 되는 거지. 그렇죠? 어쨌든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해서 다른 상대방을, 참여자를 이기려는 대항적 행위가 경쟁이다.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거. 그런데 그 경쟁의 결과가 인간 사회에서는 주어진 몫을 두고 다투는 게 아니고 정해졌던 처음에 이만했던 몫을 점점 늘리게 된다. 이런 얘기. 늘려. 생산량을 늘리게 돼. 공급량을 늘리게 된다. 그래서 몫을 둘러싼 갈등을 생산성의 향상으로서 공급을 늘림으로써 갈등을 조화로 해결하는 것이다. 만약에 인간 사회의 경쟁이 동물 사회의 경쟁과 똑같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인류가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이렇게 인구가 2천만에서 5천만만 늘어날 수 있을 것이며, 불가능하잖아요. 몫을 어떻게 돼? 계속 늘려왔다는 거예요. 생산 증가를 통해서 각자의 몫을 일정하지도 않고 계속 늘려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몫을 둘러싼 다툼을 어떻게? 조화로 해결해 왔다. 이게 큰 차이다. 동물의 세계에서 생물학적 경쟁은 정해진 몫을, 주어진 몫을 두고 다투는 거예요. 주어진 양을 두고 다투는 거예요. 내가 많이 먹겠다. 많이 가지겠다. 인간 사회는 어떻게? 아니다. 그걸 상호 협동에 의해서 늘려온다. 상호 협동. 이것이 동물 사이의 경쟁과 크게 다른 점이다. 크게 다른 점. 그러니까 노동 분업으로 생산성을 향상함으로써 재화와 서비스 공급 증가로 갈등이 아닌 우호적 관계로 조화가 이루어진다.
이게 인간사의 경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사한 것을 원한다는 사실이 갈등이 아닌 이해관계를 조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동물사회 같으면 난리 나죠. 그런데 너도 나도 휴대폰을 가지고 싶다라는 그 사실이 모두가 다 휴대폰을 쉽게 가질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게 인간사의 경쟁을 통해서 그렇다는 사실이죠. 사실이죠. 휴대폰이 하나로 정해졌으면 난리 나는 거지. 계속 공급이 늘어나요. 그래서 인간사의 경쟁은 양합의 게임이다. 윈윈이다. 윈윈. 파지티브 썸입니다. 내가 오면서 강의를 검토해 보니까 조금 중언부언하는 부분이 있던데 그건 이해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얘기가 사실 경쟁을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배우는 미시경제 이론에 있는 시장 구조론이라는 게 참 이게 허망한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시험 보고 오르려면 그런 답을 원하니까 그렇게 쓰세요. 꼭 뭐 어디 누가 특강원 교수님께서 그거 아니라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썼더니 공무원 시험 떨어졌다고 나 책임 못 져. 시험 문제 그렇게 내거든. 그러니까 거기는 또 그렇게 막 답을 쓰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잖아 지금.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경쟁이라는 게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죠. To compete. 동사잖아요. 동사. 계속 움직이는 과정이라는 거지. 우리 인간은 교과서는 그런 말하자면 그 균형이 있죠. 균형. 그것을 상정을 하는 것은 오케이. 지적 구조물로서 상정하는 것은 오케이. 그래야 또 분석이 일관되게 분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균형에 도달해 봤나요? 그 균형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내가 균형점에 있는지 균형보다 낮은 가격이 있는지 높은 가격이 있는지 알아? 몰라? 모르지. 여러분 미시경제의 가산법, 가산적 가격결정 이론 배웠죠? 그래서 인간사회 경쟁하고 동물사회 경쟁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수입하기 위해서 무역하는 거예요? 수출하기 위해서 무역하는 거예요? 뭐 둘 다 하기 위해서다. 뭐 얘기하면 되겠지. 그래서 프라이머리 한 게 뭐냐 이거지. 남에게 받기 위해서 준다고 그랬죠? 받기 위해서 준다. 무엇이 문제야? 내가 받을 것이 없으면 줄 필요 없지. 내가 받을 것이 없으면 줄 필요 없잖아. 왜 우리가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수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내가 필요한 것을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교환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교환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교환으로 일반적으로 부가 증가한다고 그러죠. 네? 교환으로 부가 증가한다고 그런다. 자, A라는 학생은 축구공을 가지고 있다. B라는 학생은 농구공을 가지고 있다. A는 축구공, B는 농구공. 그런데 A와 B가 자발적으로 어느 누구의 강요 없이 교환했다. 바꿨다. 왜? 자발적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바꿨다고. 왜 그랬을까요? A는 뭐라고 그랬지? 축구공, B는 농구공이에요. A는 축구공을 B에 주고 B는 농구공을 A에게 줬다. 그럼 둘이 다 더 기분이 좋아졌다. 왜? 왜? 교환 전이나 교환 후나 우리 경제에 존재하는 축구공 하나, 농구공 하나 똑같죠? 그런데 교환 당사자들은 나도 좀 더 나의 만족 수준이 높아졌어. 기분이 좋아. 나는 좀 더 부해진 거야. 라고 얘기하는 느낀다 이런 얘기. 왜? A는 축구공보다는 축구공보다는 A는 축구공보다는 농구공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B는 농구공보다는 축구공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거다. 그러니까 A는 어떻게 됐어? 더 낮은 가치를 주는 축구공을 투입물로 해서, 투입물이죠. 더 높은 가치를 주는 농구공을 가져온 산출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부의 수준이 높아졌지. 낮은 가치의 물건은 보내고 높은 가치의 물건을 가져왔다. 피차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부가 증가했지. 그럼 교수님, 부라는 건 가치는 부가 그러면 가치라는 겁니까?
가치는 주관적인 거 아닙니까? 그럼 부도 주관적이라는 겁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부도 주관적인 거예요. 틀린 거 없죠? 교환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농구공보다 야구공, 축구공을 더 좋아하고, 다른 사람은 축구공보다는 또 야구공을 좋아한다. 뭐 농구공을 좋아한다. 그래서 바꾸는 거다. 근데 교환 전이나 교환 후에 보면 축구공, 농구공은 우리 경제에 똑같이 존재하는데, 나라의 부가 증가했다? 증가했지. 왜? 더 높은 가치를 느끼니까.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지. 미국에서는 낮은 가치를 부여받지만 한국에 오면 높은 가치를 받는 거. 그건 수입되고. 네. 한국에서는 낮은 가치를 받지만 미국 가면 높은 가치를 받는 거. 그건 수출되고. 그래서 교육을, 무역을 하는 주된 이유는 수입을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에게 높은 가치를 주는 것을 가져와야 돼. 바나나 우리 없었죠? 여러분 지금 바나나 원한다면 뭐 실컷 사 먹을 수 있죠? 나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바나나 구경하기도 힘들었어요. 뭐 병원 오고 입원했다가 하면은 겨우 사가는 게 요 5개 달린 거. 이거 사갖고 갔다 오면 무지하게 비쌌어. 지금 바나나 어때요? 얼마나 우리는 바나나가 비싼 걸로 돼 있었냐면, 에피소드 하나 얘기하면, 어느 유학생, 유학을 갔는데 그 부인이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로스를 가니까 바나나가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아니, 쳐다보지도 않는 거야. 왜? 저 비싼 거. 왜? 한국에서는 바나나가 안 났으니까 그야말로 소량밖에 없었잖아. 수입된 것도. 그러니 좀 비쌌냐고. 그래서 바나나는 비싼 거! 이렇게 생각이 됐어. 그러니까 접근도 안 했다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는 뭐 1파운드에 겨우 뭐 몇 센트 하는 거야. 야, 바나나 이렇게 싸냐. 이만큼 사다가 그냥 3일 동안은 밥 안 먹고 바나나만 먹었다. 이런 에피소드도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나나 높은 가치를 줬던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받기 위해서 주는 거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이거 줄 테니 너 그거 다오. 협동이지. 교환은 설득의 과정이야. 야, 그거 왜 2개 주라. 2개 주면 내 거 하나 줄게. 야, 그거 좀 심하지 않아? 뭐, 1개 반 줄게. 교환은 설득의 과정이다. 설득의 과정. 그래가지고, 오케이. 둘이 딱 맞아 떨어지면 그때 바꾸는 거지. 제3자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중개하겠어? 3자 못해. 못한다. 거래 당사자끼리 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가치는 주관적인 거죠. 네. 그래서 자유무역으로 국부가 증가했다는 것도 똑같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경쟁이라는 것은 뭐냐? 그래, 나하고 이 사람하고 교환할 수도 있지. 근데 이 사람하고 교환할 수도 있다고. 근데 경쟁하는 사람은 뭐예요? 자네 둘이 경쟁한다면 나하고 교환하는데 이 학생이 아닌 자네가 나하고 협동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은 협동이야. 다툼과 협동의 소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협동이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협동으로 생산을 높여 재화와 서비스 공급을 아까 얘기한 거죠. 목을 둘러싼 갈등을 조화로 해결한다. 중요한 사실이 패자는 폐기돼 버리는 게 아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패자는 폐기돼 버렸죠. 어떤 높은 자리를 하나 놓고 우리가 다툰다. 그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있고 차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차선, 그게 말하자면 경쟁에서 진 사람 또는 뭐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가 적소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평가에서 해야 되는 평가가. 그러면 차차선으로 간다.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자원의 적재적소 배분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 적재적소 배분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이게 동물의 세계와 또 다른 커다란 차이입니다. 자원의 적소 배분. 그리고 경쟁의 최종 목적은 최종 승자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최종 승자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최종 승자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사회 구성원들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이다. 경쟁을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래서 경쟁은 협동의 과정이고 교환은 설득의 과정이고 경쟁은 협동의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문제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건 기업이라는 책에 넣어놓은 건데 경쟁에 대한 이해가 시장 질서에서 양화부 게임이 되고 오해하면은 정글에서 이제 양화부 게임이 된다. 뭐 이렇게 되는데 경쟁으로 모든 사람의 복지가 다 향상되는 것이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얘기가 경쟁은 시장 과정을 얘기한다.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거다. 프로세스. 경쟁은 스테이트가 아니라는 거야. 스테이트나 시츄에이션은 상태가 아니다. 상태라면 어떤 스냅샷 탁 찍었을 때 그거 있죠? 그게 상태다. 근데 경쟁은 꾸준히 변화하는 과정이다. 시장 과정이라는 건 뭐냐? 사회 구성원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나가는 것이다. 맞춰나가는 것을 우리가 시장 과정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경쟁은 시장 과정이다. 시장 과정. 이 개념이 조금 여러분들 어려울 수는 있어요. 어려울 수 있다고. 처음에 내가 이제 동적인 거라고 그랬죠? to compete라는 동사. 계속 움직이는 거다. 동적인 것이다. 그래서 경쟁하다, to compete의 동사적 의미다. 동사적 의미. 어떤 머문 상태가 아니다. 머문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경쟁 개념이 의미가 있으려면 경쟁하다라는 동사와 관련되어야 된다. 동사와 관련돼. 경쟁하다라는 동사와 관련되어야 경쟁이 의미가 있다. 어떤 상태에서 경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완전 경쟁에서 보면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 결정과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도록 하는 힘, 포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리학에서 말하면 중력, 힘, 포스를 얘기한다. 나중에 완전 경쟁은 베큐um, 진공과 같은 것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아담 스미스나 깡정이나 슈미나 뭐 스튜어트나 리카르도나 밀 등은 전부 다 경쟁을 시장 과정으로 파악했다. 물론 경쟁자가 수가 많아지면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질 수 있지만은 그 넘버 오브 플레이어에서 수가 많고 적은 것하고 시장 구조를 연결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시장 구조와 경쟁을 시장 구조와 연결해 가지고 상태로 만들어 버린 사람은 꾸르노다. 여러분 꾸르노 배웠죠? 경제학에서. 꾸르노는 수학자예요. 수학자. 경쟁의 최종 결과에 대해 관심을 가진 꾸르노. 꾸르노가 수학자인데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사항이 뭐냐면은 그래? 경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 경쟁이 다 끝났으니까 어떤 특정 상태에 도달하게 되겠지. 다 끝났으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경쟁이 다 끝났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될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만든 모형이 완전 경쟁 시장 모형이다. 경쟁 끝났습니다. 수많은 경쟁하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경쟁한 결과 이제는 더 이상 경쟁이 경쟁하지 않은 수많은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 스테이트가 되어버려요. Game is over, competition is over. 이렇게 돼요. 근데 딱 보니까 이거 상당히 정치하고 좋은데. 그래서 뭐 제본슨이 뭐 시카고 학파의 데브라고 하는 프랭클 나이튼 이런 사람들이 시장 구조와 결합해 가지고 그 뒤로부터 경쟁이 상태를 의미하는 걸로 바뀌어 버렸다. 이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경쟁을 공부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당장 시험 볼 때는 좀 곤란하고. 이게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하면 좀 걸려.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나올 텐데. 내 말 듣고 있었다가 답 틀려 공무원 시험 떨어지면 나는 체질 못 준다. 그래서 꾸르노는 그런 질문을 가졌지 이것이 뭐 시장 구조하고 연결돼가지고 뭐지 어쩌고 공인의 파실 이런 얘기는 안 했다 이런 얘기. 다음에 경제학자들이 it's very fancy. 아주 그냥 쫙 멋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제본슨이 에티워드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화해가지고 그 뒤로 경쟁이 상태를 의미하는 걸로 바뀌어버렸다.
특히 이제 완전 경쟁이 그렇다. 완전 경쟁은 물리학에서 완전 진공 상태가 되어버린다. 완전 경쟁은 그렇다 이거지. 경쟁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경쟁한 결과 경쟁이 다 끝나고 나서 경쟁하지 않는 수많은 기업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완전 경쟁 상태다. 물론 이런 세상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세상에는 없습니다. 경쟁이 이렇게 정의되면서 시장의 실패가 나와버려. 시장의 실패 기준은 뭐예요? 시장이 실패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적절히 개입해서 시장의 실패를 교정해야 된다. 이게 규제의 공익설이죠. 그 기준이 뭐예요? 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래서 나는 시장의 실패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시장은 본래 그렇다. 시장은 불완전해요. 시장이 절대 완전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불완전해. 인간 세상이 불완전하잖아. 인간 지식도 얼마나 불완전해. 모르는 거 투성이야. 한 개 알면 10개 몰라. 지금도 모르는 게 아는 것보다 훨씬 많아. 우리가 뭘 모르고 있는지 모르는 것도 많아. 그만큼 인간 세상은 불완전해. 시장도 말할 것이 없죠. 근데 완전 경쟁 시장은 정말로 이상적인, 그야말로 상상할 수 있는 이상적인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현실의 시장은 실패한다. 뭐 조건들이 있죠. 뭐 MRT, MRS, XY가 MRT, XY와 같고 뭐 있잖아. 미시경제 책에 MRTS, LK, X산업이 MRTS, LK, Y산업에서 갖고 어쩌고 하는 거 있잖아. MRT 뭐하고 MRS하고 하고 세 가지 조건인 거 있잖아. 그냥 완전 경쟁 시장 기준으로 한 거거든. 그죠? 그런 세상 없거든. 없어. 세상에 없는 것을, 이 세상에, 인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간 세상을 평가하는 거. 뭐 옳다랄지 틀리다랄지 실패한다랄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들어봤죠? 뭐라고 불러? 세상에 없어. 세상에 없는 것을 기준으로 놓고 세상에 있는 것하고 비교해. 그러면서 공인의 파시니 뭐 잘못됐다고 저거 얘기하는. 이걸 뭐라고 불러? 열반 오류라고 부른다. 열반. 없어. 비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 그걸 가지고 완전 경쟁 시장은 이런데 거기에 비춰보니까 현실 시장은 이러잖아. 완전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시장은 실패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들어가야 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는 거지. 정부가 들어가면 완전 경쟁 시장이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경제학을 공부할 때도 가치, 개인의 가치거든. 개인의 가치를 잘 생각하세요. 정부가 경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경제 성장이 뭐예요? 산출물이 증가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가 증가하는 거예요? 뭐가 증가하는 거예요? 경제 성장. 경제 성장의 정확한 의미는 부가 증가하는 겁니다. 부. 쓰레기 덩어리 많아져봐야 뭐 생산 늘었지? 쓰레기 생산 늘었잖아. 쓰레기는 우리가 뭘 줘? 마이너스 가치를 주지? 쓰레기가 많은 나라를 부자 나라고 불러 안 불러? 안 부르지. 마이너스 가치가 많아졌는데. 플러스 가치, 사람들이 가치를, 양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들이 많아져야 경제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걸 경제 성장이에요. 그러면 어떤 개인이 무엇에다가 가치를 느끼는지 정부가 알아 몰라? 알 수가 없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정부는 경제 성장을 주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치잖아, 가치. 그래서 앞으로 경제학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이 개인의 가치라는 문제를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요. 교환도 마찬가지다. 아까 그랬죠? 교환도 마찬가지. 내가 농공을 좋아하는지 축구공을 좋아하는지 정부가 어떻게 알아? 제3자가. 그건 나만이 아는 거야. 나만이 아는 거야.
그러면서 교환해가지고 부의 수준이 높아졌다. 가치 수준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 주관적이다. 그래서 완전 경쟁의 물리학,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리학에서 완전 진공 상태를 얘기하는 거다. 이게 컴페티션에서 오버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쟁하는 많은 기업들이 자유롭게 진행해서 경쟁한 다음 모든 경쟁이 끝난 다음에 경쟁하지 않는 수많은 기업들이 존재하는 상태. 스테이트예요. 스테이트. 시츄에이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경쟁이 없어. 왜? 경쟁 끝났잖아. 그럼 완전 경쟁 상태에서 이를테면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 뭐 교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정 불가능한 거지. 끝났는데. to compete라는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것이. 초과 수요가 있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행위를 한다는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완전 경쟁 시장이 가장 경쟁이 치열한 복점, 과점, 독점적 경쟁, 독점. 다 끝났기 때문에 다른 시장 참여자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내가 주시할 필요가 없어. 왜?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다른 경쟁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더 나은, 더 매력적인 기회를 가지고 나의 고객을 뺏어가려고 하는지, 내가 소비하고 있는 물건을 다른 소비자들이 가로채가려고 하는지, 더 나은 매력적인 기회를 생산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걸 내가 주시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 다 끝났으니까. 실제로는 그렇다고. 이 개념이 많이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그래도 무슨 시험에 나오면은 그대로 쓸 수밖에 없다. 그건 아까 전제로 했어요. 그래서 특정 상태를 뜻하는 완전 경쟁은 경쟁하다. 그래서 이제 독점과 여기 완전 경쟁이 꼭 반대말이 아니다. 경쟁은 과정을 얘기한다. 동사적인 의미다. 독점도 스테이트다. 완전 경쟁, 과점, 복점 다 스테이트를 얘기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서 엄밀하게 말해서 독점과 완전 경쟁이 반대말입니다. 반대 상황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틀렸다. 그래서 이제 하이에크가 경쟁의 의미를 상당히 잘 얘기를 해놨어요. The Meaning of Competition이라는 논문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이에크는 이렇게 정의를 하죠. 경쟁은 발견적 절차다. 발견적 절차.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가격이랄지, 뭘 소비자 정보랄지, 생산자 정보랄지,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경쟁을 통해서 획득되는 것들이다. 획득되는 것. 그런데 여러분 교과서에는 다 알려져 있지. 가격 알려져 있죠. 소비자 선호 알려져 있지. 모든 게 다 알려져 있다. 그래서 미시경제 이론에서는 소비자나 생산자나 할 것이 없어. 할 일이 없죠. Everything is given. 다만 풀면 된다. 계산 문제만 남아있다.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 이론에서. 내가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게 뭐냐? 한번 보세요. 있는가? 없다고. 의사결정 할 게 없어. 생산자도 의사결정 할 것이 없어. 왜? Everything is given. 다만 수학적으로 풀면 된다. 그러니까 대학원생들이 그냥 풀고 엄청나게 풀지. 노티망도 두고 뭐 해밀토니안도 풀고 뭐 다이내믹 미분방정식 풀고 근데도 이상하게 경제 개념은 경제학 개념은 잘 안 생긴다. 왜?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하고 다르다. 완전 경쟁은 생산자나 소비자가 생산 방법과 수요에 대한 지식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런데 이런 지식은 사실은 경쟁을 통해서 획득돼야 되는 것들이다. 처음부터 누가 그런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 여러분들 미시경제 이론에서 배우는 비용 곡선들이 있죠? 뭐 항제 비용 곡선도 있고, 뭐 평균 비용, 뭐 총 비용. 그건 already minimized 돼. 최소화된 비용입니다. 어떻게 알아? 이미 최소화할 수 있는 생산 방법을 다 알고 있다고 지금 가정하고 있잖아.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안 하고? How do you know that? 그런 것들이 바로 다 경쟁을 통해서 획득돼야 되는 것들이다. 지금 최소인지 아닌지도 몰라. 모르는 거. 근데 그런 경쟁 프로세스가 없으면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 못 나오는 거죠. 좀 더 낮은 비용으로 가는 생산 방법이 안 나오는 거죠. 이미 다 최소화된 비용입니다. 그죠? 최소화된 비용이에요.
어떻게 알고 그렇게 최소화된 비용을 네가 알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획득돼야 되는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지. 자기 기만이죠. 그래서 완전 경쟁은 경쟁 과정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도달하는 상태에서 경쟁을 논의함으로 경쟁의 범위를 제거해버리는 거지. 어떤 뭘 경쟁하고 뭘 얻어내는지. 경쟁 그리고 행위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다. 진짜 잘 생각해보세요. 모든 지식이 주어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설명해야 하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모든 것을 다 무시해버린다. 소비자의 선호, 개인이 보유한 지식 등이 모두 알려져 있다면 경쟁은 필요 없고 다만 계산하면 된다. 다 알려져 있잖아. 소비자 선호가 알려져 있지. 가게가 알려져 있지. 생산자가 생산하면서 인풋 가게가 알려져 있지. 아웃풋 가게가 알려져 있지. 생산 방법 알려져 있지. 이미 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게끔 돼 있지. 가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뭐래 할 수 있는 게 없지. 그냥 계산하면 돼. 맨날 푸는 게 그러니까 저기 매스매틱하라는 수학 프로그램 있죠?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 거기다 다 집어넣으면 돼. 거기다 넣으면 뚜둑 인풋만 해주면 아웃풋 다 X 스타 몇 개, Y 스타 몇 개 다 나와. 라그란지안 풀 것도 없이 다 나와. 왜?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죠. 주어져 있죠.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 그러면 누가 사업을 망해? 소비자 선호가 뭘 좋아하는 줄 알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최소 비용으로 생산할 줄 알고 누가 망하냐고. 안 망하지. 망할 수가 없지. 다 하는데. 그래서 이상하게 경제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학의 순수 논리학이 아닌 사회과학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려면 주어진 것들 자체에 대한 탐구가 있어야 된다. 논리학 알죠? 논리학은 이제 형식 논리학 또는 일반 논리학이라고 그러죠. 그건 내용을 안 봅니다. 처음에 스타팅, 이러이러한 전자에서 논리 전개 스타팅 하면은 그 논리 전개가 일관되게 문제없이 전개가 됐느냐만 보는 것이 형식 논리학이다. 아니 간단히 초월 논리학 같으면 대상이 있어야 돼. 대상이. 내용을 봐야 된다는 거죠. 내용. 그러니까 지금 경제학은 뭐예요? 이렇게 가정한다? 라고 거기로부터 쭉 추려 나오면 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 형식 논리학이지. 논리 전개는 이상이 없다고. 그런데 과연 그러냐 이런 얘기지. 그 내용에 문제가 없냐라는 얘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게 지금 이 경작을 만들어 놓은 분이 이 사뮤엘슨의 공헌이 큰데 사뮤엘슨은 뭘 봤느냐 이런 얘기죠. 특히 사회주의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봤느냐. 무엇을 봤느냐. 근데 나는 사뮤엘슨은 개인적으로 말년에 노벨상 저기하고 미국 사람으로 제1번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그리고 소련과 동구권이 붕괴된 이후로 매우 아픈 삶을 살지 않았겠느냐. 왜? 사회주의 된다고 그랬거든. 조금 있으면 소련 경제가 미국 경제 추월할 거라고. 여러분 책에 있지? 이카노믹 책 있잖아요. 두꺼운 거. 판이 거듭될수록 자꾸 근데 미뤄. 소련 경제가 미국 경제를 추월하는 그 연도를 자꾸 미뤄. 이번에는 소련에 기근이 들어서 무엇이 어째서 자꾸 미룬다고. 추월했어요? 망해버렸지. 뭘 받느냐 이거야. 그러면 의심의 의문을 가져볼 수가 있다. 사무엘서는 도대체 뭘 대상으로 보고 사회주의 경제가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했냐. 헛개비 온 거 아니냐, 헛개비. 아까 얘기했죠? 사회주의는 자본주의 가격이 없다. 자본주의 가격이 없기 때문에 경제 계산이 안 된다고 그러죠. 근데 싸면서 아마 이렇게 풀었을 가능성이 높아. 오케이. 이 가격이 있다고 하자. 하자면 형식 논리학이 되는 거지. 하자. 가정했으면 그룹도 쭉 풀어나가면은 논리는 돼요. 근데 형식 논리학이다. 그 대상이 제대로 앉았냐 이런 얘기. 제대로 앉은 게 아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거기서 에러를 범하지 않았을까라는 내 생각인데 그 뒤로도 근데 된다고 그랬어요. 학자가 이제 한번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내가 잘못 봤어. 노벨
경제성에 다 받아버렸는데 이게 수정하기도 어렵지. 그래서 뭐 좀 대충 쉽게 얘기하면 좀 어영부영했지. 근데 이 학자로서는 치명적인 거야. 치명적인. 소련 경제가 미국 경제를 추월하고 사회주의가 정말 잘 될 거라고 했는데 다 붕괴돼 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어? 자네 같으면 잠 못 자지. 잠 못 잘 일이라. 그래서 이제 문제가 가정의 비현실성에 따른 현실 세계에서 실현 불가능성도 문제지만 경쟁하다라는 그 개념이 실종됨에 따라서 경쟁이 문제가 크게 생겨버렸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경쟁 개념만 제대로 알아도 경쟁 개념만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적용해도 우리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분란 이것들이 해결될 수가 있다. 또 잘 알죠? 비용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도 대한민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논란을 해결할 수가 있다. 야, 휴대폰 너 그거 얼마에 만드는데 70만 원 받는 거야. 원가장부 가져와봐. 맨날 원가장부 가져오라고 그러지? 너 어떻게 배웠어? 비용의 가격을 결정해. 가격이 비용을 결정해. 어떻게 돼? 쌀값이 오르니까 농값이 오르는 거야. 농값이 오르니까 쌀값이 오르는 거야. 이거요, 참 잘 안 돼요. 납품 단가 후려치기. 뭐 이런 거. 경쟁이 무엇인지, 비용이 가격이 결정하는 것인지, 가격이 비용을 결정하는 것. 이것만 제대로 알아도 내가 모르게 몰라도 한 50% 정도 분란은 다 없어질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분란들. 원가장부는 왜 가져오라고 그래? 아니 이걸 10원에 만들었던 100원에 만들었던 내가 1000원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사면 그만이야. 그렇지? 여러분 이거 누가 만든 줄 알아? 중국에서 만들었어? 한국에서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었어? 뭘로 만들었어? 알아 몰라? 모르죠? 알 필요도 없어. 저거 내가 1000원 주고 사면 괜찮겠네? 생각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500원 들었어? 100원 들었어? 뭐 얼마 들었어? 나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상관없어. 가격은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여하는 가치, 최종 생산물에 대한, 소비재에 대한 가치로부터 쭉, 가격으로 쭉 내려가는 거다.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 플라스틱 붙이는데 100원. 이거 뭐 버튼 붙이는데 100원. 합쳐보니까 500원이야. 거기다가 그래도 마진은 300원은 내야지. 그래서 800원. 이렇게 붙여? 가격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맨날 물어보지. 여의도 가면 점심이 뭐 복탕 한 그릇에 35,000원이더라고. 10년 전에. 그게 비싸요. 복탕 한 그릇에 35,000원. 왜 비싸? 왜 35,000원? 여의도에는. 왜 이렇게 질문을 다시고. 여의도에는 왜 음식값이 비싸냐고. 왜 비싸? 네? 법인카드. 보험중에 한 절반 정도를 많이 더 치고. 접근은 그래도. 자네는 왜 비싸? 여의도 밥값이 비싼 이유. 의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답이야. 자네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땅값이 비싸잖아. 여기 땅값 비싸죠? 땅값 근데 저 혼자 올라가나? 막 지가 그냥 알아서 올라가? 땅값이 왜 비싸? 땅값은 똑같은 얘기야. 농값이 올라가니까 쌀값이 올라가냐? 쌀값이 올라가니까 농값이 올라가냐? 뭐가 올라가니까 뭐가 올라가냐? 쌀값이 올라가니까 농값이 올라간다 이거야. 법인카드 그 얘기도 절반을 맞았다 이런 얘기지. 땅값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것만 알아도 많은 분란이 사라질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잘 안 돼. 공정거래 한다는 사람들도 잘 안 된다고,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 기타 사항들, 뭐 다 얘기를 했고,
아까 사유재산 얘기했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거든. 그렇죠?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재산권이라는 게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태동하는 제도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이라는 것은 경쟁을 있게 하는 핵심 요소다. 사유재산이 없으면 다만 윗사람 잘 보이면 돼. 이를테면은. 아부라고 그러지. 아부. 사유재산이 없으면 경쟁은 없다. 다른 유의 경쟁이 우리가 말하는 인간사회의 캐탈렉틱 경쟁이 아닌 컴피티션이 아닌 다른 형식의 뭐 다툼이 생긴다. 지식의 문제는 아마 뭐 했을 거예요. 여러 사람 했을 거고. 시장 경쟁은 아직 활용되지 않은 시장기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는 기업가들에 의해서 주도된다. 기업에 보면 나중에 이윤 얘기가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해서 기업가들이 자원배분을 확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조합하고 하느냐. 다 이윤이 하는 거거든요. 이윤. 여러분들은 교과서에서 이윤 그러면 뭐예요? 파이제. PY 마이너스 총수입 마이너스 총비용이죠. 그건 이윤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입이에요. 그냥 순수입. 이윤의 특성은 기업가적인 말하자면 불확실성. 기업가가 당면한 불확실성을 떠맡은 데 대한 성공적으로 떠맡은 데 대한 대가가 나오는 것이 이윤이다. 이건 기업인을 하면서 아마 다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자세하게는 안 하겠습니다. 독점은 별로 할 것이 없어. 그냥 특혜다. 독점은 특혜. 여러분 교과서에는 어떻게 정의되어 있어요? A monopoly is said to exist if and only if there is just one seller in a well-defined market. 모노는 하나죠. 폴리는 팔다요. sale. 혼자 판다 이런 얘기죠. 어디서? In a well-defined market. 잘 정의된 시장에서 판매자가 하나 있을 경우 독점이 존재한다고 우리는 말한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그러면 well-defined가 뭐냐? 여러분 교과서에서는 밀접한 대체제가 없는 시장. Where there is no close substitutes. 밀접한 대체제가 없는 시장이 well-defined market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대체제는 어디까지 대체제냐? 클로우스는 어디까지 클로우스냐? 조금 있으면 공정거래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텐데 여기 독점에 대해서 하고 well-defined market. 야, no close substitute다. 아주 밀접한 대체제가 없는 시장에서 원셀러가 있는 경우를 독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체제와 보완제 또는 독립제를 판별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누가 해? 내가 해? 경제학자가 해? 정부 관료가 해? 공정거래위원장이 해? 우유하고 주스는 대체제예요? 보완제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체제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 다 다룰 수 있어요. 옛날에는 소주하고 맥주는 대체제다 라고 시험 문제 많이 냈죠. 요즘은 그런 시험 문제 안 냅니다. 소주하고 맥주하고 섞어 먹으면 소맥, 보완제거든. 보완제지. 그러니까 소주, 맥주, 대체제 시험 문제 냈다가 큰일 나지. 그러니까 아예 안 내. 그런 것은. 어디까지를 우리가 크로스 서브스티튜트라고 얘기해야 돼. 누가 판별하느냐? 소비자가 판별한다. 경제학자가 판별하냐? 경제관료가 판별하냐? 공정거래위원장이 판별하냐? 모른다. 나중에 이제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판별하는 거 다 이걸로 하거든. 그래서 문제라는. 자, 백화점 안에서 뭐 A라는 물리적으로 똑같은 A라는 물건을 파는데 백화점 밖에서도 팔고 있다. 뭐 이렇게 들어가면은 백화점 들어가기 전에 뭐 이렇게 래크 걸어놓고 파는 것들도 있죠. 들어가 보면 아까 바깥에서 보는 거 비슷한 건데 바깥에서는 한 10,000원이네. 여기 오니까 20,000원이네. 그러면 그 바깥에 있는 옷과 안에 있는 옷은 같은 재화예요? 다른 재화예요? 백화점도 나쁜 놈들이네. 이게 10,000원짜리 같아. 그래서 20,000원 받아먹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근데 백화점 밖에서 그 10,000원짜리 옷하고 물리적으로 같아. 물리적으로 완전히 똑같다고 그러자고. 물리적으로. 바깥에 있는 옷하고 안에 있는 옷이 같은 재화요? 다른 재화요? 같은 옷이요? 다른 옷이요?
소비자는 다르게 판단한다. 밖에 있는 옷과 안에 백화점 안에 있는 옷은 다르다. 다르다고 판단한다 이런 얘기. 뭐 일단 뭐 쇼핑 분위기가 좋다랄지, 종업원이 친절하다랄지, 뭐 쇼핑 분위기 원활하고 좋잖아요. 다른 상품이에요. 다른 상품. 다른 상품. 그래서 대체제와 보완제, 독립제를 판단하는 종국적인 주체는 소비자다. 그걸 어떻게 관료가 판단하냐 이거지. 판단 못하는 거다. 못하는. 그러니까 아까 소주 맥주 얘기했지만 지금도 소주 맥주가 대체제인 사람도 있어요. 있죠? 보완제인 사람도 있고. 소비자는 다 다르다 이런 얘기지. 자, 음료수 시장에서 웰 디파인드 마켓을 음료수 시장에서 어디까지 할 것이냐. 물, 주스, 우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래서 웰 디파인드 마켓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정의될 수 없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정의될 수가 없다. 그렇다고 보면은 독점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 정부의 진입장벽이다. 울타리 쳐놓고 너는 하지 마. 너만 해. 이것이 독점. 그래서 특혜라. 그래서 정부의 진입장벽으로 생긴 독점은 문제가 있습니다. 경쟁이 없는 거지. 누가 진입장벽이 없으니까 치고 들어가지를 못해서. 물론 독점이라고 해서 제품 개발에 유인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다 대체제니까. 그러니까 대체제는 널려져 있거든. 대체제는 널려져 있다. 그러나 어쨌든 뭐 좀 짧은 타임 스팬으로 판단할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정부의 진입장벽으로 인한 독점이 문제가 된다. 그런데 반대로 그래 모든 사업자 하고 싶은 사업자는 다 들어와라. 그리고 경쟁해라. 그래가지고 경쟁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혼자 남았다. 구조적으로 보면 독점이죠. 원셀러니까. 문제 있어요? 문제 없다. 어떤 점에서 소비자 복지를 해쳤나요? 아니죠. 자원배분을 왜곡했나요? 아니다. 이런 독점은 전혀 문제 삼을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뭐예요? 경쟁의 결과 혼자 남았다, 둘 남았다, 셋 남았다. 이것도 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간주해가지고 거기에다 규제를 가하고 있다. 네. 불법적인 요소라는 건 형사사건이지. 내가 정말 위협을 해가지고 살 의사가 없는데 사게 만들었다랄지, 뭐 폭력을 동원했다랄지, 당연히 그것은 안 되는 거지. 아까 말한 정의로운 행위 준칙이 어긋나는 거지. 그런 거를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런 건 안 하지. 불법이라는 것을 사실은 아까 말하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랄지 또는 뭐죠? 뭐 파리바게트 지금 고용노동부지 여기서 그거 아주 심각하거든요. 파리바게트. 아까 말한 납품단가 부려치기랄지 뭐 이런 것들이거든. 근데 경제 논리로 따져야 되는 거죠. 근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는 논리가 내가 볼 때는 19은 틀려. 예전에 아파트 분양가는 잘 알죠? 분양가 규제. 그러니까 폭력을 동원한다랄지, 남의 재산을 약탈한다랄지, 위협을 가한다랄지, 사기를 친다랄지, 쇼킹한다랄지 이런 것은 다 형사사건이지.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면 돼. 사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따져야 될 것은 경쟁을 촉진하느냐, 경쟁을 방해하느냐를 따져줘야 돼요. 경쟁을 촉진시키려는 이유는 그것이 소비자에게 이득을 주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 논리를 따져줘야 되거든. 근데 많은 경우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 빵집 못 들어서게 하는 거. 골목상권 보호하자 하는 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해요? 재래시장은 나름대로 풍물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플레이스 마케팅 쪽으로 가면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대형 마케팅하고는 안 돼. 그러니까 그것을 대체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대형 마트하고 저기하고. 그런 저런 규제가 많잖아요. 유통산업 발전법 해가지고 지금 대형 마트 2번 일요일날 쉬어라 이런 것들. 이런 건데 경쟁 억제책이거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미국도 이런 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공정거래법이 Fair Trade Act죠. 미국도 FTA예요. 근데 미국의 그 F는 Fair가 아닙니다. Federal입니다. Federal. 미국에도 뭐 공정거래법이 있잖아요. 엔타트러스트법인데 그는 Federal이라고 F가 Fair가 아니라 Federal. 독점규제법,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보통 우리 약칭으로 공정거래법이라고 부르죠. 목적은 이게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 집중 목적. 즉 경제학에서는 사실 과도한 이런 말은 참 쓰기 어려운 단어예요. 뭐가 과도하냐? 과도함이 있으려면 적절함이 있어야 돼. 그죠? 뭐가 적정하냐? 과도한 이윤을 챙겼다. 폭리를 취했다. 그럼 적정한 이유는 뭔데? 폭리 정의할 수 있어요? 뭐가 폭리예요? 폭리 정의할 수 없어요. 정의할 수 없다고. 어떻게 정의할까? 폭리를 정의하려면 적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 뭔가. 경제학 이윤에 무슨 적정 이유라는 게 어딨어? 과도한 경제력 집중 억제,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를 규제를 통해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한다. 그래서 창의로운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 보호를 하고 국민경제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좋아요. 좋죠. 근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 안에 경쟁이라는 무엇이 경쟁이라는 말이 없어. 이 법에서 말하는 경쟁이란 무엇을 말한다. 아까 우리가 교환학적 경쟁에서 좀 더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하면서 상대방을 이기려는 대항적 행위랄지 없습니다. 경쟁이란 뭐라고 정의한 바가, 물론 정의를 못할 수도 있는 건 있어요. 정의할 수 없는 것도. 왜냐하면 정의를 해버리면은 어떤 그 뜻을 거기다 가두어 버리거든. 그런데 안 하는 게 나을 경우도 있다고. 근데 이 경우는 경쟁이 먼저 얘기를 해줘야 돼.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이것은 경쟁의 제해가 되는 거다. 이렇게 경쟁을 정해놨으면 거기에 저촉되면 경쟁을 저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걸 안 하면 되거든. 금지 행위니까. 우리가 법에서 얘기했듯이. 없다고. 없습니다. 읽어보세요. 뭐가 경쟁인지. 정의된 바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경쟁을 쓰고 있다. 교과서하고 똑같아. 교과서 똑같아.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어떻게 정의했느냐. 한 사업자가, 원 엔터프라이저가 시장 내 50% 이상을 점하고 있는 경우. 이게 이제 우리 이동통신으로 말하면 SKT가 50% 점하고 있죠. 시장 지배적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부당한 무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제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세 사업자 이하, 미만이 아니라 이하, 세 사업자까지가 75% 이상의 시장 점유를 하고 있는 것도 시장 지배적 사업자다. 그러면 이 경쟁을 동적인 개념으로 경쟁을 보면 이것은 75%다 50%다 하는 것은 at a point in time, 스냅샷으로 찍어놨을 때 얘기죠. 어떤 상태에서 얘기라고. 어제 내가 50%였어. 내일 50% 유지할 수 있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또 경쟁의 정의에 의해서 내가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폭력이나 협잡이나 사기가 아닌 이상. 네? 내가 다른 이동통신보다도 더 매력적인 기회를 줬다 이런 얘기거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고객을 많이 확보한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그로 인해서 규제를 받아야 돼?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경쟁촉진법이 아니라 승자처벌법이다. 나는 그렇게 부르죠. 승자처벌법. 오늘 내가 7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내일도 75%, 1년 후에도 75%? 1년 후에도 내가 시장, 말하자면 50% 이상의 시장 점유를 가질 것인가? Who knows? 노키아. 핀란드 노키아 뭐 어떻게 돼? 삼성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소니 봐, 소니. 감히 삼성이 소니를 따라간다? 생각할 수도 없었지. 10년 전만 해도. 확 바뀌었잖아요. 더구나 요즘은 IT 산업 발달과 함께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조금씩 먹어가는 그런 경쟁은 드물어졌어요.
한꺼번에 바꿔버리는 거예요. 비디오 테이프가 어느 날 없어져 버릴 거예요. CD 어느 날 없어지고 뭐 DVD 나온다 할지 좀 다른가? 어쨌든 통째로 경쟁의 양상이 리플레이스먼트로 바꿔버린다고. 시장 정의에 무슨 의미가 있어? 없다고. 근데 이것도 아주 준용하고 있어. 그래서 계속 규제하는 거야. 요금 규제하고 뭔 규제. 뭐 경쟁도 경우 약탈적 가격 설정 뭐 좀 경쟁을 저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우리 안재욱 교수님 저기 교과서에 잘 있어요. 잘 나와요. 약탈적 가격 설정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격을 팍 낮춰가지고 뭐 LG하고 삼성 컴퓨터를 얘기하자면 삼성이 그냥 노트북 80만 원인데 30만 원으로 탁 깎아가지고 그냥 공급한다, 판매한다. 목적은 뭐예요? LG 컴퓨터를 시장에서 쫓아내는 거지. predatory pricing. 그거예요. 그럼 LG는 황당하지. 어떻게 하면, 자네가 LG 사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LG 컴퓨터 사장으로서. 지금 80만 원 또는 79만 원, 85만 원 이렇게 팔고 있는데 삼성이 느닷없이 그냥 30만 원대 치고 들어왔어. 가격을 깎아갖고. 그래갖고 이제 LG 쫓아내려고. LG 사장 자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가격을 내려? 뭐로 내려? 나도 30만 원에 삼성 컴퓨터 사면 될 거 아니야. 사. 생산 안 하고. LG는 생산 안 하고 사. 사고 싸나. 삼성이 언제 가격 올릴 거 아니야. 한 120만 원 올릴 거 아니야. 얘도 팔아. 같이 팔면 되지. 예전에 이제 반데빌타고 같은 사람은 소를 뭐 이렇게 실어 나르는데 되게 소 한 마리 8불인가 이렇게 받고 기차에 실어놔요. 반대벨트가 그 자식 확 쫓아내버려야 되겠어. 그래갖고 소 한 마리 운반하는데 4불인가 2불로 내는 가격을 깎아버렸다. 그러니까 다른 경쟁자는 자기는 8불은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1불 뭐 정도 남는데 이를테면 황당하잖아. 그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 자기 소를 반대벨트 기차에 실어버리면 되지. 2불에.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이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많다는 거야, 시장에서. 그러니까 네가 약탈적 가격 설정하고 들어와 봐야 너만 손해다. 너 시집가려면 패가지고 판돈 많다고 계속 폭할 때 때려봐야 나중에 까보면 아니야지. 뭐 좀 다른 얘기지만. 피해가는 방법이 너무 많다는 거야, 약탈적 가격.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이거 해가지고 성공한 예가 하나도 없어요. 덤핑은 웃기는 거라고. 덤핑은 뭐 원가 예하로 수출해가지고 뭐 그 나라에 있는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가격을 올려서 수출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 여러분이 알겠지만 러셀 라버스라고 더 초이스라는 책이 있어요. 더 초이스. 우리말 제목 번역이라는데 더 초이스야. 이게 무덤 속에 있는 아담 스미스를 1박 2일 외출시켜가지고 무역에 대해서 이제 테스인가? 뭔가 TV 사장, 회사 사장하고 쭉 무역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판 약탈적 가격 설정이 덤핑이거든. 근데 그렇게 한 예는 세계 무역사에 단 한 건도 없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정한 거래 분야, 이게 바로 아까 그거죠. relevant business area라고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well defined market. 어디까지 대체제를 생각할까? 대체제와 보완제를 판결을 주체하고 소비자라고 그랬죠? 일정한 거래 분야, relevant business area. 야, 음료수다 그러면 어디까지 음료수를 잡을 거냐 이거지. 커피까지 잡을 거냐? 어디까지 잡을 거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집하고 자동차는 대체제와 보완제예요. 여러분들. 집하고 자동차가 무슨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대체제입니까? 보완제입니까? 관계 있어요? 황당하죠? 장기적으로 한번 봐봐요. 집값 올라가면 여러분 집 안 사지, 결혼해도. 차 사지. 차하고 집도 대체제로. 그러니까 대체제는 널려져 있다는 거야. 널려져 있다. 그럼 어디까지를 렐리번트 비즈니스 에어리로 정할 것이냐.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어떻고 얘기를 할 것이냐. Who knows? 누가 아냐 이런 얘기. 과학적으로 정의할 수가 없다.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법이 참 웃기는 법이라고. 실질적인 경쟁자, 이미 뭐 자본을 막강히 가진 기업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가서 경쟁할 수가 없다. 근데 경쟁은 어차피 소수가 돼요.
모든 사람이 헤비급 챔피언십에 다 도전할 수는 있지. 근데 실제로 그 출전한 사람 몇 명이야? 몇 명 안 되잖아. 모든 사람 모든 여성은 다 미스 코리아에 나갈 수 있지? 그죠? 근데 나가는 사람 몇 사람이나 돼? 소수거든. 그러니까 나갈 수 있다는 자유가 있다는 거다고 내가 거기에서 뽑힌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런 얘기지. 자유와 풍요를 혼동하지 마라. 아마 지금 자동차회사 진입해가지고 자동차회사 하나 차리려는 것이 옛날에 구멍가게 하나 만드는 자본하고 비쌀 수도 있다고. 그 당시에는. 구멍가게 하나 차리는 자본이 막강했을 수가 있다. 이미 다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갈 거냐. 그러면은 너는 좀 더 나은 방법을 하는 수밖에 없다. 자, 제4이동 통신 들어올 사람이 있습니다. 기지국 다 5개씩 세우는데 5개 세울 때 너는 2개 세운다랄지 3개 세운다랄지 이런 방법이 아니고 좀 더 나은 방법, 매력적인 기회라고 그랬죠. 매력적인 기회가 아니라면 어떻게 네가 경쟁이 될 수가 있느냐. 똑같은 방식으로 하겠다면 소비자한테 남겨주는 게 뭐가 있냐 이런 얘기. 네가 누가 나한테 공급하든 나한테 플러스가 되냐 아니냐고 나는 관심 있을 뿐이지. A가 공급하든 B가 공급하든. 그래서 경쟁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교과서가 많이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앞으로 경쟁에 대해서 경쟁을 공부하고 그리고 경제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이게 도대체 되는 소리냐 안 되는 소리냐. 경제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속지 않는다는 것도 있어요. 속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경제 기사를 보더라도 거기서 배우려고 물론 배우는 것도 있죠. 통계 뭐 이런 것도 배우는 것도 있지만은 이 사람이 이것도 뭘 잘못 썼나. 잘못 쓴 기사들 많아요. 그런 것도 좀 가릴 줄 아는 눈도 가져야 된다. 질문 없어요?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